2019년 대한민국의 초대형 마약 게이트가 열린 건 지난 1월 28일. 당시 강남에서 가장 핫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비롯됐습니다. 클럽에서 20대 손님이 보안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맞는 사람은 손님인 29살 김상조 씨였습니다. 시작은 폭행 사건이었지만 CCTV 영상 속 비틀거리는 여성의 모습에서 마약 의혹이 불거졌고, 한 달 뒤 버닝썬 대표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 검출, 클럽 직원이었던 중국인까지 마약 유통 혐의를 받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에 대해선 지금까지 모두 1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황하나 씨를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재벌 3세를 비롯해 저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와 래퍼 쿠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태에 이어 여전히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최악의 마약 사태. 그런데 특권층이나 유명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버닝썬 사태 때문에 그 유명인 또는 연예인 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거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넓고 깊게 퍼진 마약. 일반 대학생도 있고요. 직장인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청소년 연구원도 있고요. 실제 마약 범죄자들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예인들이나 특권층이 아닌 일반인, 그중에서도 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사범들이 검거돼서 직업을 물으면 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무직이 아니라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해서 해고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로 인해서 현 상태에서는 무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죠. 우리 사회가 좀 마약사범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유혹에 빠져서 마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 그러나 마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소리 소문 없이 깊숙이 파고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수 범죄입니다. 번거되지 않은 사건들을 통칭해서 암수 범죄라고 하는데, 드러나는 통계보다 한 몇십 배는 더 많다라고 봐서 20-30만 명 정도까지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마약 범죄자 수 약 30만 명. 현재 세종시 인구와 맞먹는 결코 적지 않은 수. 이미 수많은 사람을 휘감은 마약. 도대체 마약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위험한 유혹에 넘어간 것일까? 우리는 실제 마약을 경험한 이들에게 처음 마약을 접했던 순간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미국 다닐 때 주위 친구들 통해서 알게 됐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해, 이거 되게 좋아, 이러면서 추천해서. 마약은 17살 때 시작했고 한 25년 이상 된 것 같고, 친구들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고 그 후로 9번을 내가 지옥을 갔으니까요.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쪽 애들이 워낙 대화를 많이 하니까 저도 뭐 별 죄책감 없이. 저도 매번 사건을 할 때마다 의뢰인들한테 왜 시작을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호기심에 접하게 됐습니다. 마약을 시작한 대다수의 처음은 호기심. 마약류 범죄 백서에도 마약을 처음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상당 부분이 호기심이나 권유가 굉장히 좀 수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호기심으로 쉽게 접하는 곳 중 하나로 알려진 클럽. 현장에서 검거되는 피자들도 보면은 클럽이나 하우스 파티를 하면서 놀면서 흥을 좀 더 업시키기 위해서 지혜칩이나 기타 마약을. 저도 현실적으로 체감했던 게 클럽이 어떤 금기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도 통용된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딱 흐르는 것 같아요.
클럽 안에서 많이 유통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GHB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 마약 GHB. 클럽에서 흔하게 유통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성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위험한 마약. 그 맛은 조금 짠맛이 나고요. 술이나 주스에 타면은 모르고 마셨을 때는 분간할 수도 없고. 극악무도한 물뽕의 정체는 무엇일까? 물뽕의 정식 명칭은 감마 하이드록시낙산, 줄여서 GHB라 부릅니다. 1964년 프랑스 외과 의사 앙리 라보리가 개발한 GHB는 갑자기 잠에 빠지는 질환인 기면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였고, 그걸 깨울 때 쓰는 약이라 조금 먹으면 반짝하고 기운이 나요. 양이 많아지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의 체력 증진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GHB는 이제 미국에서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트 강간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남용되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강간약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키트도 개발이 돼 있고, 근데 부모들이 이제 갈 때도 항상 자기 잔을 갖고 가서 뭐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죠. GHB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히 통제하는 약물 중의 하나로 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소 9년, 텍사스주의 경우엔 최소 20년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미국에서 성폭력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 GHB, 일명 물뽕이라는 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GHB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건 1998년. 한 남성이 미군을 통해 밀매하려다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물뽕 용어 역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처음 칭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1년, 마약류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구하고자 하면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GHB. 2010년대에는 화학과 교수가 그 자기 연구실에서 GHB 320g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큰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약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물뽕이 아닌 바로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압수된 마약류가 426kg입니다. 이 중에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 223kg 되고요. 223kg이라면은 743만 명 정도가 투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냄새가 없는 하얀 가루로 중추신경을 자극,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필로폰. 필로폰 하는 사람들이 의미 없는 행동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관념이 없어집니다. 잠깐 한 것 같은데 보면은 깨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필로폰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필로폰의 원래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히로뽕입니다. 이름을 딱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이웃나라 일본이 본국입니다. 1888년 일본 동경대 약학과 교수였던 나가이 나가요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원래 개발 목적은 감기약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감기약을 개발하던 도중에 우연히 히로뽕을 개발합니다. 애초에는 마약이 아니라 놀라운 피로회복제. 한번 먹으면 피로가 쫙 풀리는 기적의 신약을 개발한 거죠. 당시 각성 효과가 정말 엄청나서 전 세계로 불티나게 팔려나갈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1939년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참전한 군인들에게 피로회복과 사기 증진을 위해서 바로 이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동맹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 연합국이었던
소련과 미국, 영국 등도 이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거죠. 특히 의존도가 높았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카미카제 특공대입니다. 카미카제 군인들이 거사를 치르기 바로 전날 천황이 하사한 술에 이 필로폰을 섞어 마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각성 효과가 있는 필로폰에 알코올까지 섞었으니까 공포나 긴장을 느낄 틈도 없이 무시무시한 자살 공격을 감행한 거죠. 일본의 피로 해소제였던 필로폰. 어쩌다 한국 최다 거래 마약이 된 것일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부작용에 대한 환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국가가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해서 각성제 관리법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면 금지 조치는 엉뚱하게 우리나라에서 희대의 마약 사건을 일으킵니다. 영화 마약왕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바로 이황순 사건. 그는 일본에 역으로 필로폰을 불법 수출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국가가 수출을 하니까 필로폰을 도리어 많이 생산해서 밀매하고 퍼뜨리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것을 단속하고 검거하고 그런 많은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나 1980년 불법 마약 수출이 경찰에 발각. 이황수는 경찰에게 총을 쏘며 격렬히 연행을 거부했고 결국 군대까지 출동. 3시간의 대치 끝에 경찰이 쏜 총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그 당시 오랜 시간 대치 과정에서 본인이 자해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검거를 했는데 15년 정도를 구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아주 높은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때 그 맞은 순간 정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자기가 무슨 예술가 하나 되는 듯이 보여 소리가. 그 그림은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심장 뛰고 막 머리가 확 열리는데 시야가 터지고. 그들은 왜 마약에 중독된 것일까? 마약을 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바로 뇌. 마약 중독의 비밀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 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파민이 증가하면은 기분을 좋게 느껴요.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슴이 뿌듯한 것도 그 당시 보상회로의 도파민이 증가를 해야만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약은 이 도파민을 강제로 자극시켜 과도한 쾌감을 이끌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 수치가 50이라면 마약을 했을 때의 수치는 최대 900, 무려 18배나 높습니다. 근데 그것만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마약류는 이 만드는 공장을 파괴시켜요. 마약 중독자의 뇌를 보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세포의 활성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 화가가 마약 투약 후 그린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도파민은 점점점 파괴가 돼요. 그 500개 썼으면 5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괴가 되니까 다음에 하면 400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분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양을 좀 늘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내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약을 해도 나올 도파민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왜 하느냐? 강력하게 500개, 600개 나왔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마약의 강렬한 자극은 뇌 속 기억 장치인 해마의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됩니다. 근데 그 기억이란 것은 평생 가요. 안 없어진다. 약의 맛을 한번 느꼈다. 그러면 이미 초기 중독이에요. 내 만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몸이. 보는 순간 집에는 지역, 선거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냥 또 하게 되고 보면은. 목적은 그냥 마약이에요, 그냥.
끊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죽기 전까지 참는. 근데 지금도 이런 영화나 이런 뭐 펼치게 막 놓고 그런 거 보면은 훅 올라와요. 그때 자살을 시도했는데 3일 만에 그 의사가 저를 살렸어요. 눈 뜨자마자 의사의 멱살 잡고 왜 날 살려냈냐. 그 핑계로 다시 마약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병이더라고요, 병. 이 뇌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져 있는 거죠. 마약은 뇌뿐만 아니라 신체 또한 망가뜨립니다. 마약을 많이 하니까 병이 8가지 병명이 왔어요. 절에, 영양실조, 간, 임파선, 이빨 빠지고, 당뇨 오고, 혈압 오고. 특히 필로폰 중독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메스버그. 근데 필로폰은 각성제긴 하지만 많이 한 사람들은 환각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벌레 같은 게 나타나서 막 피 빨아먹는 것처럼 막 보이니까 그걸 잡아 뜯으려고 막 살을 파고 막 이래서 그걸 쓰려고 막 칼로다가 막 피가 나도 뭐 혼자서 막 그런 행동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마약 중독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어린이집 택시를 통학버스 운전해온 운전기사 등 필로폰을 7명이 투약한 필로폰을 서범과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도로 위를 달린 택시 운전기사부터 필로폰 상습 투약자가 아이들을 태운 버스를 운전한 사건까지 위험한 질주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각성제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시야가 확 넓어지고 자신감도 생기죠. 근데 이제 아슬아슬한 그런 스릴을 즐기게 되니까 사고 나기 쉽죠. 지난 4월 선원을 태우고 바다로 나간 한 선장. 약을 먹었지. 기운 없어 일로 먹어야겠네. 약을 먹었다고요? 마약. 마약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그가 한 달 동안 투약한 필로폰 횟수만 무려 14차례. 이 밖에도 흉기 난동, 방화 등 마약 중독자들의 끔찍한 행동은 점점 더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 범죄를 막을 길은 없는 것일까? 넓게 지금 마약이 국내에 퍼져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심각한 상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약 전담 경찰관이 144명이 있고요. 17개 경찰서에서 25개 경찰서로 정원을 했거든요. 매년 검거되는 마약 범죄자는 1만 명 이상. 그들의 처벌은 어떨까? 교도소에 입소 후 파란색 수감자 번호표를 받는 마약 사범.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마약 사범을 분리수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중독 치료 교육 때문. 하지만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약 36%. 그 원인으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마약에 대해서는 공급 사범이 있고 단순 사용 사범이 있습니다. 공급 사범은 그만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엄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약 사범들 사용시켜야 돼 중국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도 사용시키는 것은 일부 공급 사범들 엄할 때 하는 것이지 단순 투약 사범들을 사용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투약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제조, 유통, 매매 행위를 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처벌은 낮지 않아요. 굉장히 형량이 적지 않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마약이 중독이 돼서 그런 쪽으로 빠져갈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검거나 단속 위주로 수십 년이 흘러왔었어요. 1980년대 미국에선 마약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자 마약 투약자들에게 무조건 실형을 내리는 엄벌을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가 계속 증가하자 미국 정부에선 다른 관점을 접목시켰습니다. 미국에서나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 다 이미 중독이란 거는 치료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면서 뇌 질환이다.
마약 문제를 범죄만이 아닌 의학적인 관점, 즉 질환의 일종으로 받아들인 것. 그렇게 관점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제도들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처벌과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마약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제도로 변화를 준 것. 미국이나 호주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법원이 있어가지고 감독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약물법원은 기존과 같은 재판 과정에 치료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약 중독 여부를 판명합니다. 약물법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약 중독과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연계된 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중독자들은 다 치료를 보내는 게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죠. 병원들이 지금 저희 나라가 21개인가 22개의 지정 병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은 전국에 겨우 21곳. 심지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 문제는 병원의 수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치료 재활 예산은 제가 이건 뭐 과감하게 하면 거의 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09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이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6, 7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올해 다시 1억 2천만 원까지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지금 열악합니다. 중독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민간에서도 마약 중독 극복을 위한 재활 시스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입소자 방이고요. 여기 2명이 생활을 해요. 이쪽에서 2명이 생활을 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데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미팅 장소죠. 미팅하고 하루에 뭐 시작을 미팅부터 시작하니까. 마약 중독자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입소형 자활 공동체 다르크. 2002년 국내에 처음 생겨 현재 서울과 남양주 2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거는 일본 시스템이에요. 거기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중독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곤도찌네 우상이라고. 왜 알코올은 치료재활 시설이 많은데 약물 환자는 왜 없는 거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중독자예요. 스태프도 중독자, 관리자도 중독자, 다 중독자. 회복 중인 중독자가 회복하고자 하는 중독자를 돕는다 개념인데 마약 중독 재활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시설 부족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 빌리는데도 내가 마약 중독자들 데리고 일할 겁니다. 이거 빌려주십시오 하면 이거 빌려주겠어요? 남자들끼리 모이고 살아요. 그러면 인터넷 사업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다르크라고 써붙여가지고 좀 디자인 그룹이에요. 아 디자인의 D자구나. 그래. 그렇죠 뭐. 무려 15년 동안 마약에 의존했던 그가 지금까지 마약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쪽 환경에 있었어요. 치료 환경에. 그래서 막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뭐 이랬는데 한 3년에서 5년 저녁 미팅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마음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바로 약물 중독 재활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발적 모임 NA입니다. 맨 처음에는 저는 깔봤어요 모임을. 여기 니네 다 정가 합쳐도 100%보다 안 되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를 해. 힘든 거, 기쁜 거 뭐든 편하게 말하고 가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 자기에 대해서. 차츰차츰 나가다 보니까 이 경험담이나 체험담을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제가 보이더라고요. 딸아이가 혼자 컸거든요. 그 후로 9번을 내가 징역을 갔으니까요. 바깥에 사회에서 몇 달 다 못 버티고 왔으니까 혼자 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산 거는 딸이랑 2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24살인데. 자신의 모습을 털어놓고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그 단약의 의지가 서로 다 같이 강해지는 거죠. 뭔가 야 우리 다 같이 끊을 수 있어가 되는 거죠. 이제 회복자들이 자신의 회복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서로 다른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자.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경험자가 회복된 경험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퍼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익명의 재활치료 모임 NA. 우리나라에 1997년 처음 도입된 후 매주 4곳에서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약은 정당화될 수 없죠. 어떻게 회복할지를 몰라요, 정말. 그게 안 돼서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약 오염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그러나 처벌과 치료 사이 그 균형점을 찾는다면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갈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산 세금하면 또 범죄와의 전쟁의 한 장면을. 이게 다 뭡니까? 예? 이게 명태 밥이요? 예? 반갑습니다. 최익현입니다. 조영배입니다. 엄격하게 집행을 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상 영화 속에서는 밀수, 뇌물 받는 공무원 뭐 이런 얘기들이 영화에서 많이 다루죠. 자, 어떠셨나요? 어떤 게 전시가 돼 있던가요? 봤더니. 세간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아시죠? 이쪽이래요. 이쪽. 폐쇄네요. 이쪽.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신 그 관장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부산항이 개항이 돼서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까 미술품을 그렸어요. 1번이 금이었습니다. 금계죠. 예, 금이었고. 금. 두 번째 뭐겠습니까? 술? 두 번째는 녹용이었습니다. 녹용. 황금, 그다음에 건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거죠. 옛날 금괴는 어떻게 숨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금도 그런데 사실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는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화이트 트라이앵글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백색 삼각형 부산에서 제조를 해서 일본에 판다. 한국이 일본에 마약을 공급하는 어떤 기지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앞전에 영화 마약왕, 마약왕에 나왔던 실전에 쓰였던 메산비타민이라고 그러죠. 히로뽕을 현장에 썼던 기계입니다. 영화에 쓴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썼던 거? 실제 썼던 거죠. 실제로 썼던 거죠. 마약 예. 이 부산은 보면은 히로뽕을 제조하는 그 기상 날씨가 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이 제조하면은 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거죠. 날씨가 관계가. 부산이 마약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왕이라는 그 영화 실제 인물의 이황순이라고 마약을 만들어서 일본에 공급했던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애국아 이거. 그래서 그때 마약 소탕을 80년대 초에 했대요. 아마 50하고 들어서고서 공부해서 했을 것 같은데 소탕을 하자 마약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진 마약이 이제 국내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부터. 제가 이제 마약 얘기를 좀 이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마약 공부를 해봤는데 참 안 돼. 근데 마약은 해본 적도 없고 아니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마약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주사를 놓는 마약이 있고 코로 그 주사를 통해서 놓는 마약이 이제 아편에서 시작된 건데 아편은 양귀비라는 꽃에서 추출된 마약이거든요. 아편을 이제 농축을 하면 이게 몰핀이 돼요. 그 저희가 전쟁 영화에서 보는 진통제죠. 몰핀을 조금 더 개량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떤 화학적 처리를 했더니 몰핀이 엄청나게 막강한 이제 마약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마약의 이름이 헤로인이에요. 헤로인. 기본적으로 헤로인은 몰핀이에요. 그 변형된 부분 때문에 사람 뇌로 침투를 더 잘해요.
헤로인이야말로 마약 중의 마약.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만큼. 아, 히로인. 그렇죠. 코카인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 흡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카 잎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데 남미에서 자란대요. 첫 만남 때 그 코카콜라 좋아하신다는 분이 누구죠? 코카콜라에 코카가 코카인에서 온. 아, 정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코카인이 강정제 같이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마약이 지금은 다 이게 나쁜 거다.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처음 나왔을 때에는 그게 다들 되게 좋은 건 줄 알았고 실제 인류 역사에서 마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편을 그 19세기만 해도 학자들이 작가들이나 이런 머리 많이 쓴 사람들 그냥 우리 커피 마시듯이 지금 그렇게 많이 했다고 법으로 그래요. 규제하지 않았을 예. 때. 근데 이 두 가지 마약과 굉장히 다른 또 하나의 마약은 완전 화학이죠. 화학이죠. 예. 화학인데 이게 또 히로뽕을 갖고 오셨나요? 아, 아니죠? 자, 그랬으면은 정말 아주 리얼한. 아, 지금 뭐 자, 이게 저게 필로폰이래요. 얼핏 보면 미완성 벌집 같은. 네. 그러니까 이게 탄소가 주르륵 있고 그 주위에 수소들이 있고요. 여기 정말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 각성제. 이걸 먹으면은 이제 효율이 높아져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또 저거 맞고 그렇게 빨리 진군했죠. 예. 당시 독일군이 썼던 전략이 전격전이라는 전략이거든요. 빠른 속도로 적의 전선을 돌파해서 후방까지 쳐들어가는 전략을 써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72시간을 잠도 안 자고 움직이고 그런 전술이 필요해요. 실제 독일군이 그 이제 룩셈부르크 지역을 돌파할 때 거의 3일을 잠을 안 자다시피 하면서 진격을 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메센타타민이 대량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피곤을 모르는 거죠. 피곤을 모르고요. 잠도 안 오고. 근데 나중에 이것의 부작용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끔찍한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실업보험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은 끔찍해서 볼 수 없어요. 사진을 못 볼 정도로 잇몸이 나가고 자꾸 환각을 본대요. 자꾸 자기 몸 위로 수천 마리의 벌레가 움직이는 환각을. 그걸 긁다 보니 상흔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마약이 20세기 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보급되고 잘 알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했던 시기라서 그래요. 기계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계의 주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작동되면 나는 거의 맞춰서 계속 일하고. 약간 모던 타임즈 같은 거죠. 막 돌아가는. 원래 밤에 해가 지면 인간은 원래 잤어요. 18세기까지의 인간들은 밤에 초를 사서 킬 수 있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해가 지면 다 잤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이 어두운데 이거 불 다 켜고 이렇게 인간을 자기의 자연의 리듬에 맞지 않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메스앰페타민 없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니죠. 근데 선생님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필로폰은 이름이 왜 그럼 필로폰? 필로포노스란 단어에서 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필로소피라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좋아한다. 뒤에는 포노스가 노동이에요. 노동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거 먹고 일하란 거예요. 먹고 일해. 여기 그러면 커피 중독자들 아니에요? 아까 저기 우리 방송 열심히 하라고 이만큼 갖다 놨더라고요. 저기 뒤에 가니까 커피가 이만큼 쌓여 있고 계속 물어봐요. 커피 드실래요? 근데 이건 약간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헉슬리가 썼던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보면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미래의 인간이 만든 어떤 하나의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 아기를 낳을 때 국가가 다 만들어서 내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일정 숫자 만들고. 근데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 것이 이 사회가 지탱되는 이유는 바로 마약이에요. 그걸 하루에 2개씩 먹으면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중독되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 있다면 이게 과연 멋진 세상일까 아닐까 물어봐요. 당시에 파문을 일으켰던 소설인데 행복이 그냥 화학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볼 거냐 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작가가 사실 내린 결론은 역설적으로 제목도 그렇게 사실 단 거고 역설이에요. 결론을 역설이에요. 내린 역설이죠. 거.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농약이라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2015년 7월 14일이고요. 마을 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입니다. 7월이니까 덥잖아요. 아우 더우니까 목마르다.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사이다가 페트병으로 있었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걸 꺼내 와가지고 밥그릇에 돌려가지고 나눠 드십니다. 나눠 드시는데 한 분은 내가 집에서 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와가지고 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한 분은 안 드세요.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쓰러지세요. 한 분, 두 분 쓰러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쓰러진 채로 구토를 해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뒤덮이고 하도 한 분은 이제 그 구토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틀니가 빠질 지경이 돼요. 제일 젊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마을회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마당을 기어다니던 할머니를 보고 형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안에는 할머니 5분이 계속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할머니 5분이 있다는 걸 구급차가 몰라요. 아이고 이런. 신고를 한 분만 했구나. 신고를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이 5 할머니는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6분 이제 다 중태에 빠지시고 결국 2분은 돌아가세요. 경찰이 당연히 오죠. 마을회관에 있던 모든 액체를 다 수거를 하고 금방 밝혀내요. 뭐 들었다. 네. 사이다와 특정 성분의 살충제가 섞여 있었다. 이거는 그러면은 계획적인 범죄고 살인 범죄다. 수사를 하죠. 마을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외부인 온 사람들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부인인가? 이 마을 너무 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다 형님 동생하고 누가 원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의심의 방향은 왜 할머니가 7분이 모였는데 한 분만 사이다를 안 드셨나? 안 드신 분. 네. 그 안 드신 분한테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가게 되죠. 수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이 할머니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와요. 제일 또 의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 할머니 집에 그 마당 뒷뜰에 뚜껑 없는 자양강장제가 나오고 그 자양강장제 안에 살충제가 성분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양강장제가 9병이 더 나오는데 그 9병이랑 마당에서 발견된 한 병이랑 유통기한이랑 제조번호가 같아요. 같은 세트네요. 네, 같은 세트. 10개짜리 한 상자를 사서 하나를 마시거나 비우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를 탄 거 아닐까? 이제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여서 투입이 됐어요. 이분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동선이 늘 있어요. 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 긴장도 때문에 그런지 그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정황 증거는 있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자연강장제에서 할머니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도 않고 사이다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살충제를 사이다에 섞는 게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도 자백하지 않아요. 안 그랬다고 그러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강력범죄의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 계기만 만들어주면 잘 자기가 이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백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사건 중에 제일 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거쳐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정황 증거 쪽으로 간 거네요. 네, 정황 증거가 너무 유력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유죄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살해 동기도 모르는 거네요. 검찰 측이 평소에 그 마을에 가면서 다른 할머니들랑 화투를 많이 쳤는데 화투를 치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속임수를 쓰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이게 범행 동기다. 듣고 보면은 그 화투가 이제 정당 10원짜리 할머니들 다 소비였다고 드시죠? 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6사람을 독살을 한다? 살해 동기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걸로만 화투 지금 때문에 싸움이다. 동기가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 이거죠. 근데 농업 전문지에 농민분들이 이제 칼럼 쓰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되게 되풀이해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스트레스는 참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사람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 전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고 남편이 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기 이 쌓인 한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50년경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순탄치 않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강압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및 폭력에 의한 억압,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급기야 사소한 감정 문제에도 심한 분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종합보고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건 조절이 잘 안 돼 있고 내 텃밭에 누군가 옆집에서 팔을 한 2단만 여기 심어놓게요 해도 뽑아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속여 나를 계속 뭐 이런 것이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는 거죠. 씁쓸하게 또 저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흔적은 어떻게든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범죄의 흔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살인의 방법이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독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독살. 원래 독살이란 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졌던 범죄의 수단인데 그 이유는 독살을 했을 때 범인이 누군지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김정남 독살에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입원했지만 중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어디를 가볼까 했는데 그 보성에 있는 녹차밭을 갔다 왔거든요. 되게 이국적인 풍경이던데 가보고 있는 풍경이라 우리나라 아닌 것 같죠. 처음 그래서 나올 때. 오늘 제가 바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 같지 않네요.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다. 위에서만 보다가 이 나무가 되게 꼬불꼬불해요. 안에가.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걸 따다가 어떻게 먹지 이걸?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녹차죠. 네. 사실 여러분 드시는 녹차가 어쩐지 거기서 가져온 녹차입니다. 맛이 좋더라. 교수님 막 따신 건 아니죠? 따고 싶었는데 따는 시기가 아니어서 따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녹차, 사실 녹차와 홍차는 같은 잎으로 만들어지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른바 방사능 홍차 사건. 들어봤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렇죠. 진짜 거기는 떠도는 얘기만 보면 대통령이 직접
홍차 한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그 러시아의 비밀 요원이죠.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영국에 망명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그 현재 러시아 정부를 막 비판하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을 때 동료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막 뒤틀리고 이러다가 곧 죽게 돼요. 머리칼이 다 빠지고 혈색을 잃어버린 남성, 전직 러시아 스파이 리트비넨코의 사망 직전 모습인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푸틴이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공개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푸틴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러시아 정부의 눈에 가시였던 리트비넨코. 지난 2006년 11월 런던의 한 식당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 녹차를 몇 모금 마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구토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부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의 혈액에서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요. 폴로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요. 폴로늄. 그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가 거의 힘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것도 화학 기호가 있나요? PO, 폴로늄. 그래서 폴로늄은 언제 이게 저희가 그 공부하다가 듣게 되냐면은 퀴리 부인 할 때 얘기가 나와요. 퀴리 부인. 네, 퀴리 부인이 먼저 폴로늄에서 폴로늄을 추출하고 방사능 물질, 그 다음에 나중에 라듐을 추출하게 되는데 폴로늄을 붙인 이유가 그렇죠. 조국 폴란드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 폴로늄을 살인 도구로 썼다는 뜻은 이건 전 세계 몇 개 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것도 최고위 어떤 그 정보부라든가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얻어낼 수 없는 물질이라는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거 볼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다른 독극물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로 죽인 그럼 이유가 우리가 죽인 거 맞아라는 거 은근히 알리는 거네. 보복한 거야. 까불지 말아요. 그렇죠. 결국 2016년 영국 정부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이 살인 사건의 배후인 것 같다라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에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직접 승인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독극물 폴로니엄 210을 러시아 정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았습니다. 조사팀은 리트비넨코 살해 작전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와, 되게 잔인하면서도 되게 선전적이네요. 살인 방법이. 이건 이제 대놓고 그 누가 살인범인지를 사실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독살시킨 경우지만 원래 독살이라는 이 방법은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통 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저희가 지난 한 20-30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독은 청산가리? 청산가리죠. 그래서 청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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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는 이게 탄소, 질소, 이게 포타시움,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그래서 사이안화, 칼륨.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고 이거 다 사람 몸에 있는 흔한 원소들로 돼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칼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사이안화, 이 사이안기 이게 독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독이란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소를 붙이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요. 여기 수소를 붙인 거를 이제 치클론 B라 그래요. 치클론 B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학살에 이용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학살에 썼던 가스가 바로 이 사이아나 수소예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냥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독인지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의 몸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산소와 음식물을 결합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게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세포로 보내도 사실상 세포는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세포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망하신 분들 보면 이제 마치 질식사의 어떤 그 흔적처럼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는 가지 않아요, 세포로. 가서 아무 역할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과연 독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많은 독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식물에서 많이 와요. 식물. 그렇죠. 그럼 왜 식물은 독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은 위험에 처하면은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식물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없죠. 그 자리에 있어야 사실 되니까.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독을 만들어요. 모든 식물은 독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단지 우리가 그 식물이 만든 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고, 근데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어느 이상 되면은 감당 못해요.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균이 만드는 독이죠. 효모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비를 시켜요.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경계에 마비를 줘서 뭔가 신경이 약간 작동 안 되게 만드는데 우리 같은 큰 동물은 조금 먹어도 그 정도 마비는 기분이 좋은 거야. 적당히 마비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기분이 좋게 하거나 그런데 먹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독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다 독이에요. 그렇죠. 니코틴 중독. 또 중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코틴 그렇죠. 중독된다. 니코틴이 중독되는 건데 오늘의 비장의 이거 진짜 오늘 뭐 구슬이 계속 나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해요? 니코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범잡 나오면서 자꾸 이제 이 분자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거 300개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오늘 다룰 거 이렇게 조립해서 오시고 오늘 안 다루는 것도 이제 막 화학식 나오면 만들어보고 하는데 이게 니코틴이랍니다. 이때까지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복잡한데요? 이건 만드니까 참 보람도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니코틴인데 검은색이? 검은색은 탄소고요. 다음에 파란색이 질소, 다음에 하얀색은 수소죠.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 이것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서 조금 섭취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다량을 한꺼번에 농축된 니코틴을 섭취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